그 다음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할 때, 그 원자 오비탈, 그 다음에 MO도 살짝 했었잖아요. 그렇죠? 분자기 다음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한 오비탈 이론이 나오게 만들어준 물리학적인 가장 기초적인 어떤 실험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에요. 우리말 번역? 바로 흑체 복사. 흑체 복사. 그래서 우리말로는 흑체 복사라고 하고, 근데 영어 표현으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배워본 적 있나요? 지구학 시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물리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리학 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면 좀 너무 거시적 관점에서만 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 특정 파장의 빛이 좀 더 뭐 많이 나오는데 그 특정 파장의 빛이 진동수가 점점 커진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배우는데, 그걸 아주 미시적으로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분석하는 테크닉을 공부를 하면 진짜 공부하면 진짜 지니어스예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진짜 지니어스하다. 노벨상 받을 만하다. 근데 그 플랑크가 설명하는 그 지니어스한 원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생각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로 에너지 양자벌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주제 자체만으로도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화학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오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일반학 원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때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랑크가 가정했던 것이 뭐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암기해야 될 수식이 뭐냐, 뭐, 요 내용 빼고 요것만 하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되니까요. 자, 플랑크 가설 뭡니까? 뭡니까? 뭐라고? 모릅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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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물질이 빛과 상호 작용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냥 들어오고 싶은 만큼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만큼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단위만큼의 빛이 출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을 하려고요. 그래서 흑체 복사라고 하는 실험적인 결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별의 온도에 따른 그 별에서 주로 방출하는 그 뭐 빛의 파장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극대점 또 연결해가지고 뭐 빈의 변이 법칙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가정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쳤을 때 그 에너지 단위를 포톤, 우리말 번역 광량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랑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광량자 하나의 에너지 표현 이 어떻게 되느냐? 짜잔, 요렇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소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우선 쓰시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자, 그 밑에 여기서 첫 번째 H. 이 H는 값이 대략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단위가 줄 세크입니다. 줄은 에너지고요. 세크는 초죠. 이런 정도의 값을 갖는 녀석인데 이름하여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니까 정해진 값이에요. 실험적으로 결정된 값이라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이때 뒤에 붙어 있는 저 뉴, 이게 바로 빛의 진동수입니다. 출입하는 빛이 있을 거고 그 출입하는 빛의 진동수가 있겠죠. 그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그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 저 누구냐, 플랑크의 가설입니다. 저 가설에 도달하기까지의 히스토리가 있겠죠. 히스토리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저것만 외우십시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저 식으로 외웁시다. 그런데 이 식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변형되느냐? 바로 요렇게 변형됩니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누구를 뭐로 치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만치를 요거로 치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C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광속이겠죠. 그 다음 저기에 있는 램다, 이게 뭐였어요? 바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이런 수식이 있었잖아요. 파동의 속력은 램다를 t로 나눠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이게 시간에 여기에 있는 시간이라고 잡은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비치면 그 값이 C로 일정해진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램다를 램다분의 C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건데, 이 램다가 이 뉴가 램다분의 C가 된다는 그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파동의 속력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그럼 진동수를 주기로 나누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니까는 램다 뉴인데 비치면 일정해서 이 관계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E는 H 뉴 람다분의 HC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모든 설명이 이 식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 외우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어떻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HNU는 람다분의 HC.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진화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PC로요. 그럼 여기에 이 P가 뭐겠어요? P가 그럼 여기서 누구를 치환해 쓴 거겠어요? 요거를 치환해 쓴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마지막에 있는 요 P는 바로 광량자의 운동량입니다. 요 관계를 알아낸 사람이 누구죠? 이 관계를 알아낸 사람. 사실은 플랑크 가설은 여기까지예요. 플랑크 가설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요 관계를 알아낸 사람이 그게 바로 일석씨입니다. 일석씨, 미스터 일석. 하나, 돌석, 일석. 네, 원스톤. 우리말로는 일석, 영어로는 원스톤, 독일어로는 아인슈타인. 독일어로 아인이 하나, 슈타인이 돌.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그렇지 독일어 이름으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괴상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어떤 뉘앙스의 이름이냐면요. 안녕하십니까? 김짱돌입니다.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짱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부모님 연구해 봐야 돼.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나. 아니 생각 아들 이름을 짱돌로 가거나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짱돌이라고 짓고 싶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사실은 이게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그 부모님이 뭐 있다니까. 근데 아인슈타인 부모님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유년기에 아인슈타인한테 분명 영향을 준 사람 이름 이렇게 지은 거 보면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 그 독일어권에서는 이상한 이름이에요. 매우 이상한 이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돌 하나에도요 전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으로 예를 들면 인텔에서 만드는 최첨단 CPU 칩하고요 자연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중 어떤 게 더 복잡한 구조를 갖죠? 돌멩이 내부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이 만드는 IC 칩은 인간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자연에 돌아다니는 짱돌은 인간이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 안에 이게 사실은 전 우주의 원리가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걸 생각하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근데 독일어를 배우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여하튼 알겠죠? 여하튼 하여튼 독일어 배우셨어요? 예, 배웠습니다. 대학 때요. 여러분 제2외국어 뭐예요? 저 일본어. 일어 하죠, 일어. 왜냐면 제2외국어로는 일어나 중국어가 좋아요. 일어나 중국어 좋아요. 왜냐면 영어 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서울대는 일어가 있어 없어요? 일어가 없어요. 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지금 한가영이 된 옛날 부산과학고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산과학고는 제2외국어 1어였단 말이에요. 그럼 난 고등학교 때 1어 했을 거 아니에요. 1어를 한 다음에 서울대 딱 갔는데 이 대학교에 가면 또 제2외국어를 해야 되거든. 제2외국어 해야 되는데 서울대에는 1어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일본어 싫어요. 바로 서울대의 주장으로 1어는 학술적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서울대에는 1어 일문학과가 없어요. 1어 일문학과가 없어요. 근데 왜 서울대에 1어 일문학과가 왜 없는 줄 아세요?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왜 없는 줄 아세요? 서울대가 친일파 대학이라서 그래요. 서울대는 친일파가 설립한 대학이거든요. 네, 친일파가 설립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경성제국대학과 약간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가 바로 된 건 아니고요. 그 경성제국대학이 아니더라도 원래 서울에는 좋은 대학들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대학은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칼리지들이 있었어요. 칼리지. 그래서 이렇게 종로의 의학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어느 동의 자연과학부 이런 식으로 유명한 칼리지들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뭐 영국 옥스퍼드나 그다음에 미국 보스턴처럼 여기 보스턴 가봤어요? 뭐냐면 그 MIT나 하버드 가봤어요? 그 가면 거기 대학교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되냐면 생뚱맞은 길 가다가 무슨 건물 하나가 무슨 대학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게 도시 곳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대학은 그래요. 도시와 대학이 융합돼 있거든요. 그게 원래 그래요. 영국 가도 그렇고요. 어디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이렇게 울타리가 없다고요. 없고 대학이 필요하면 건물이나 기숙사를 곳곳에 그냥 이렇게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와 대학이 융합돼 있는 건데 원래 서울도 그랬거든요. 근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오죠. 그 미군들이
이 친일파들을 살려주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럼 그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친일파라는 거를 숨기고 또 부귀영화를 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떡하냐? 서울 곳곳에 있었던 칼리지들을 통합해서 유니버시티로 만들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미군의 도움으로. 왜 미군은 그걸 해줬느냐? 친일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은 기본적으로 저학력자겠어요? 고학력자겠어요? 고학력이어서 친일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모보이 유아로 걸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랑 친해져서 미군들이 그렇게 해! 해가지고는 칼리지였던 것들을 유니버시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 뭐냐면 친일파들의 신분 세탁이 되느냐? 칼리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학장이거든요. 유니버시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뭐예요? 총장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칼리지만 있으면 학장만 여럿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니버시티로 만들잖아요. 그럼 유니버시티에 총장 자리가 생기잖아. 필요 없는 감투가 생긴다고. 이런 자체를 꿰차기 위해서 친일파들이 국립대학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원래 서울 시내에 있었던 좋은 대학 칼리지들을 모아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친일파 대학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서울대의 유명한 학과들, 예를 들면 역사학과, 음대, 그 다음에 국문학과가 대표적인 친일파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일사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친일사관을 합리화하는 학과가 어디예요? 그게 서울대 국사학과예요. 서울대 국사학과가 친일사관을 합리화하는 가장 중요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과영 출신. 내가 다닐 때는 한과영이 없었고요. 내가 다닐 때는 그냥 부산과학고였어요. 내가 졸업하고 한과영이 됐어요. 내대국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네개 국어까지라기보다 그래서 서울대가 친일파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친일파 대학이니까 일어일문학과를 안 만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일어일문학과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일어일문학과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더 모르게 될까요? 더 잘 알게 될까요?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이 일본을 잘 아는 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죠? 역사를 알아야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적을 우리는 몰라야 돼요? 우리는 매우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매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걸 미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서 그 문화 대혁명 전에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장개석을 물리치고 중국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설 걸 미국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정부가 들어설 걸 미국은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니다. 그 미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볼셰비키 혁명 전에 미국의 유명한 기자들과 학자들을 러시아로 다 보냅니다. 다 보내서 레닌 옆에서 공산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완벽하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미국이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국은 완벽하게 기록합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미국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공산국가와 어떻게 이 얘네들이랑 대처해야 될지 연구합니다. 자, 무조건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건. 그걸 미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중국에서 모택동과 장개석이 전쟁에서 막 내전이 벌어졌다는 거 알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장개석한테도 사람을 보내고 모택동한테도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미국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겨도 둘의 약점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개석한테도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모택동 쪽에도 미군 쪽에 지원병력을 보냅니다. 모든 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은 영원한 협력 관계입니다.
진짜예요. 중국과 미국 싸우는 것 같죠? 못 모르는 소리입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미국은 막대한 돈을 법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그 장개석과 모택동의 그 내전에서부터 국공 내전에서부터 미국은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할 걸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국의 스탠퍼드나 하버드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 그 중에 인류학과라고 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교수들을 일본에 대거 보냅니다. 대거 출장을 보냅니다. 거기서 학자들이 일본의 역사, 문화, 인간성, 사회 구조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대성한 연구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일본에 대한 세계 최초의 인류학 보고서 국하와 칼이라는 인류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일본에 들어가서 학술적 연구를 끝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아, 일본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구나. 뭐 수틀리면 지들이 꿇어앉아서 배 막 갈라서 죽어. 이상한 애들이야. 막 거기 다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애들이야. 막 사무라이라고 칼 휘두르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막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걸 연구를 한 다음 전략을 세워서 일본이랑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왜 무서운 나라인지 알겠죠? 미국이 돈 많고 군사력 강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뭔가가 벌어질 것에 대한 학술적 연구부터 시작하는 게 미국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일어인문학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대한 전략 연구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학부에 일어인문학과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만들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를 깜깜이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은 뭐? 일본어는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되도하는 헛소리를. 일본 문학가 중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하고 껄쩍지근한 관계이고 일본이 진짜 족같은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일본에도 좋은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문제점도 우리가 학술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는 제2외국어에 1어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1어 했잖아요. 근데 대학 교양과정에 제2외국어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친구들이 많이 듣는 거 들어야 되겠지. 그때 뭐 같은 과에 뭐 한성과학고 뭐 이렇게 서울과학고 있던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난데없이 야 도거 씹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에는 학교 안에 제2외국어로 독일어가 있거든요. 애들 도거 들은 애들이 그 내가 난 중학교 때 제2외국어 1어 했는데 왜 1어가 없냐? 근데 야 도거 치워? 따라 들었더니 폭망했죠. 여러분 외국어 하나 배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학 때 공부를 잘했었는데 무려 이 독일어만 4수강을 했어. 처음에 들었는데 F 맞은 거예요. F. 또 들었거든요. D- 나온 거예요. 또 수강했죠. 왜냐면 내가 평점이 좋은데 그거 뭐 D-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B-가 된 거예요. B-가 된 다음 한 번만 더 들으면 A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내가 졸업을 하는 바람에 그 내가 몇 개 없는 B-가 이제 우리는 독일어가 되었죠. 그래서 독일어를 내가 3번인가 4번인가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독일어 수강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 때 했던 거와 다른 걸 대학에 선택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서울대 1억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다. 갑자기 독일하면서 내가 더 엄한 얘기를 했네요. 자, anyway.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PC 이렇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써먹겠어요? 안 써먹겠어요?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써먹을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나게 써먹을 이 수식을 이제 한번 읊어봅시다. 자, E는 H뉴 시작. H뉴 램다분의 HC 그리고 PC 요걸 한 세트로 외워야 되겠지?
꼭 했고 이 수식을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어요. 왜 까먹으면 안 될까? 시험. 왜냐하면 이 수식을 까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어서 이렇게 되면 까먹을 수 있는 수식이 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까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걸 까먹은 건 죽었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가은아 이거 까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언제 까먹을 수 있다고? 죽었을 때. 무슨 말이 겠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엄청 나와, 알겠지? 됐다. 그래서 요것만 플랑크 양대가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쭉 넘어갔으리 8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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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까? 거기에 3번 보호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 있죠? 81페이지 3번 보호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 찾았습니까? 자, 요 내용 해볼게요. 자, 지금 다 줄게요. 에이.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약간 도입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자, 우선 단어 공부 하나 할 텐데요. 하이드로제닉 뜻이 뭐죠? 그러니까 하이드로젠의 형용사형 맞아요. 그래서 사전에도 찾으면 수소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피상적인 번역이고요. 진짜 뜻은 뭘까요? 하이드로제닉이라는 형용사의 뜻?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전자가 몇 개인 거? 하나인 거. 그걸 형용사로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해요. 수소 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수소. 자, 수소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자, 그 다음 힐륨은 전자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잖아요. 그걸 양이온으로 만들면 하나죠. 3번의 리튬은 전자가 몇 개 있죠? 3개가 있잖아요. 그걸 2 플러스로 만들면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볼게요. 베릴륨은 몇 플러스? 3 플러스로 만들면 이런 식의 이온들을 뭐라고 부른다?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자, 동시에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원자 모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근대 과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자 모델, 근대 과학에서 첫 번째 나왔던 모델이 바로 달턴의 모델이죠. 자, 달턴 원자 모델은 어떻게 정했어요? 바로 파괴 불가한 질량의 단위로서 원자를 규정하죠. 그래서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는 쪼갤 수 있어요? 못 쪼개요? 못 쪼개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원자는 쪼갤 수 있어요? 못 쪼개요? 실제로는 쪼갤 수 있죠. 그걸 처음 보여준 실험이 뭐예요? 그걸 처음 보여준 실험. 달턴의 원자 모델이 틀렸다를 보여준 첫 번째 실험.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달턴의 원자 모델이 잘못됐다를 보여준 첫 번째 실험. 바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 톰슨의 음극선 실험 배웠죠? 자, 뭐냐? 두 번째
원자 모델 변화 두 번째 톰슨. 그러면 첫 번째 1. 톰슨의 음극선 아니 톰슨의 아니 말이 안 나와. 톰슨이 한 가장 유명한 실험이 뭐예요? 그 유명한 음극선 실험이잖아요. 이 음극선 실험으로부터 뭘 발견하죠? 원자 핵. 뭐라고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부터 뭘 발견하죠? 원자. 그렇죠. 바로 원자 내 전자를 발견하죠.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물리를 열심히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는 건 알죠? 그 전자를 발견한 최초의 실험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톰슨은 원자 모델을 어떻게 제시해요? 바로 푸딩 모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푸딩 같은 것에 예를 들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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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이제 뭐냐면 전자고 이 주변에 양전하가 분산되어 배치되죠. 이게 바로 탐슨이 생각한 푸딩 모델인 원자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푸딩은 이 몰랑몰랑하죠. 몰랑몰랑하잖아요. 그거 상준아, 아니 민상아, 아니 상민아, 준상아, 준상 몰랑몰랑하잖아요. 그럼 몰랑몰랑하다는 얘기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유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왜 이렇게 푸딩과 같은 모델이 원자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톰슨은? 정답!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 막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실제로 바위 같은 거 자연계에서 보면은 순물질이에요? 여러 가지가들이 막 섞여 있어요. 바위 안에도 여러 광물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조성이다는 광물들이 박혀 있는데 이게 변성암 형태로 딱 굳어져 버리면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다른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손가락 정도로 긁어서는 이거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죠. 왜? 단단하게 묵혀 있으니까. 그런데 퇴적암처럼 약간 부슬부슬한 거는 손가락으로 긁으면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빠져나오잖아요. 잘 봐. 달턴은 파괴 불가하다고 했죠. 파괴 불가하다는 얘기는 이 안에 구성 성분이 있어도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부 구성 성분 역시 분리가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탐수는 그 원자 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따로 방출시켰잖아요.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따로 뽑아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달턴이 생각한 만큼 딱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꽤 몰랑몰랑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몰랑몰랑한 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푸딩에 빗대어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꽤 나름 생각을 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놀림감이 된 말이 된 거지만 톰슨 시대에는 꽤 생각을 해서 제시한 모델이었던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몇 시죠? 25분이요?
됐죠? 그리고 이제 톰슨의 관점에서 세 번째. 그 유명한 게 바로 누구의 모델입니까? 러더포드의 모델이죠. 이 러더포드 모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거든요. 이 러더포드 모델 부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예고했던 것처럼 그 뭐냐면은 요 전기화학도 꼭 공부하셔야 되겠죠. 내가 링크를 내일 보낼게요. 그렇죠? 내일 오늘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링크를 보낼 테니까 그거 보고 필기 남겨야 돼. 필기 남기고 그 다음에 산화원은 적정을 하게 될 거고 그 내용 관련해서 다음 시간 오자마자 퀴즈 볼 거야. 알겠죠? 오자마자 퀴즈 볼 거예요. 꼭 그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방학인 거예요? 다시 학교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학교 다 아 오늘 들어가요? 아 오늘 들어가요? 아, 그거 휴대전화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알았어. 바로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잠깐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 다음 타임까지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같이 해줘야지. 안녕. 오케이. 다음 시간 만나요.